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톱화보기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는 하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APEC 지역의 MVP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MVP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잘 많이 모르시네요. 안 되나요? 네, MVP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고자 하실 때, 뭐 블로그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기사를 보시거나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지식인 포럼 혹은 커뮤니티 이벤트 가서 무료 세미나 같은 걸 참여하셔서 이제 지식을 나눠주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 또 공유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께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MVP라는 타이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세계 그런 열정 있는 리더들끼리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도록 MV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VP가 커뮤니티 활동들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네트워킹 기회랑 이제 MVP가 되시면은 직접 본사에 있는 PG가 프로그램 매니저들하고 직접 컨택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바로 MVP들이랑 피드백을 주고받거든요. 그게 가장 큰 베네핏이고 지금 현재 MVP 분들도 그거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MVP 프로그램은 25년 동안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90개 국가에 약 3,000명의 그 전 세계 MVP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세요. 현재 APEC 지역에는 총 13개 국가에서 11개의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에 141명 MVP가 분포되어 있고요. 오늘은 총 59명의 한국 MVP 중에서도 3명의 AI MVP 중에 한 분인 전미정 MVP님과 함께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14일에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The Great AI Awakening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는 이제 레키모토라는 일본 교수가 공유한 트윗으로 이 기사는 시작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가지고 하루키가 번역한 내용하고 구글 번역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봐요. 근데 하루키가 번역한 내용은 굉장히 문장이 세련됐지만 되게 아시다시피 되게 주관적인 번역이었어요. 근데 구글 번역의 결과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의미 전달에는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교수가 해밍웨이의 원작을 가지고 직접 일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구글 번역기로 영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원작이랑 비교해봤는데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번역기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 쓴 거였는데요. 구글 번역기는 아시다시피 구글 서비스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잖아요. 당시에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구글 브레인 팀이라고 있었어요. 여기는 구글 뭐 엔지니어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그 탑들만 들어가는 아주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팀이었는데 2016년이 구글 번역기가 탄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구글 브레인 팀이 구글 번역팀으로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성과를 발표하면서 아마 신경망 번역을 한번 접목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글 번역팀 팀장이었던 휴즈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 한번 테스트부터 해보자 해요. 이제 구글 브레인 팀이 우리 영어 프랑스어 번역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요. 그때 휴즈가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영어 프랑스어 번역은 지금 우리가 맞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될 여지가 없어 라고 했어요. 근데 구글 브레인 팀이 아니야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어 하고 이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휴즈가 엄청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기존 번역보다 신경망 번역이 7점이나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4년 동안 이 휴즈 팀이 4년 동안 열심히 해온 성과가 겨우 3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해온 거를 신경망 번역이 하루 만에 한 거예요. 3월 중순에 휴즈가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기존 번역 시스템과 관련해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합니다. 자, 이렇게 AI의 발전이 정말 무섭게 빨라지고 있고 이게 벌써 3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축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서점에 가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드는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이 AI가 모든 산업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벗어나는 기술이 항상 등장할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하고 기술 사이의 관계, 그리고 또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Responsible AI는 이런 모든 윤리적 질문과 우려들을 고려해서 AI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프로치입니다. 크게 한번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AI 서비스가 준수해야 되는 윤리 원칙들을 저희가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을 만드는 회사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지침들을 세우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개인이나 기업들이 AI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이슈들이 퍼블릭하게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6가지 원칙을 한번 훑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fairness, AI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reliability and safety,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ivacy and security, AI가 보안이 철저해야 하고, 그 다음에 inclusiveness, 그 다음에 AI가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하게 빼먹는 부분이 없도록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종 한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성과 그 다음에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모두가 이런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2018년에 더 Future Compute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질문이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 가 핵심이고요. 이거는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도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영어 버전도 있고 한국어 버전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런 윤리적 원칙들을 이제 세우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행동으로 취해야 될지 하는 단계에 저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어떤 액션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저희가 이더라는 이제 내부 조직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각 팀의 시니어들이 모여서 어떤 내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AI 시스템들이 저희가 세운 윤리적 원칙들에 대해서 다 지키고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트너스 온 AI인데요. 이제 메이저 테크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기업의 여러 가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신 곳인데 AI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각 산업별로 우리가 AI 시대가 오음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큐멘트나 비디오나 이런 모듈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비즈니스 스쿨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런 Responsible AI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쇼핑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I 기술을 사용해서 이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하고 이 쇼핑 플랫폼의 제품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모두 혜택을 주고 싶어요. 자, 책임 있는 AI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 모든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본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 비즈니스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윤리적 고려사항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편향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모델링 단계와 실제 세계에서 이제 배포를 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A가 처음 지킨 그 원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 검토합니다. 그래서 즉 이제 한 단계에서만 고려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훑어야 되는 것이 Responsible AI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AI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돼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또는 또 AI가 만드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발자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저희가 아까 마련해온 여러 가지 툴 그리고 모범 사례들을 계속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확인해 갑니다. 이 밑에 이 링크로 가시면 이 사이트에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볼 텐데 이 아이디 제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요. 아이디 소피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제인 그리고 뭘로 로그인 하시면은 어떻게 이 Responsible AI가 이런 쇼핑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으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에 흔하게 보시듯이 이제 쇼핑몰이 저한테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Responsible AI가 적용된다면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이 소비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왜 이 제품 나한테 추천하는 것인지 완전한 투명성을 그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고 또 직접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틀렸다면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 사례를 공유 드릴게요. 작년 12월에 이제 한 출산 예정이었던 길리안이라는 엄마가 자궁 내 종양을 발견하고 이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 아마존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광고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심리적으로 받는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트위터에 한번 올렸었어요. 왜 아마존은 내가 자궁 내 종양 때문에 아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을 구글에 던졌는데 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않는 거지? 하면서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Responsible AI를 생각할 때 소비자들이 직접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받을지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부분은 Seeing AI라는 어플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받으실 수 있고 이 QR코드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살의 시력을 잃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는 팀이 만든 건데요. 여전히 이제 개발되고 있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되어 있는데 여전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은 Seeing AI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Seeing AI가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텍스트를 못 읽잖아요. 들어가시면은 텍스트, 숄트 텍스트, 다큐멘트, 그다음에 커런시가 화폐, 그리고 그다음 시너리,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카메라를 들면은 그 사람이 몇 살의 여성이 어떤 페이스를 하고 있다를 알려주고요. 화폐를 종이가 만져보면 모르잖아요. 어떤 화폐인지. 그래서 이걸 대보면은 어느 나라 화폐인지 알려주고 이게 언어가 몇 개국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국어 종이를 대고 이 화면을 비치면 한국어를 진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된대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어플을 만들어줬고 한번 보시면 진짜 놀라울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과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혜택받는 AI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운 여러 가지 원칙들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앞으로 오는 AI 시대에 성숙된 규제와 해안을 만들어서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이 좀 마이크로소프트 AI에 대해서 이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미정 MVP님을 모시고 애저 A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보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터 투어가 1월에 코엑스에서 열려요. 무료고 굉장히 다양한 세션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미정 MVP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앞서 하영주 과장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MVP 프로그램과 AI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AI MVP로 활동하고 있는 전미정이고요. 앞에 나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예전에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는데 지금은 짧게 잘랐고요. 제가 AI MVP로 활동을 한 지 이제 꼬박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지만 사진이 없어서 이것만 놔뒀는데, 이거는 모두연 AI 컬리지에서 많은 분들하고 애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을 때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인공지능을 전혀 모르는, 인공지능을 들어는 봤지만 관심은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시작하고 싶은 단계에 계신 분들도 만나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로 내가 직접 코딩은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가져와서 실무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모두연에 계신 분들처럼 어느 정도 뉴럴 네트워크도 이해하고 실제 구성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보니까 애저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준에 관계없이 다 기술을 공평하게,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즈드 코그니티브 서비스, 그 다음에 애저 ML 스튜디오, 그 다음이 애저 ML 서비스.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기 왼쪽이 더 가볍게 누구나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저 AI 플랫폼은 크게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머신러닝 서비스 2개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개를 나누는 기준은,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이미 8,000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링인데요. 그분들이 만든 모델을 활용하는 게 코그니티브 서비스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겠어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코그니티브 서비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그 안에 크게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봇 서비스 2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하려는 앱이나 웹 서비스에 API만 호출해 와서 바로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서비스에는 크게 비전, 시각,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그 다음에 스피치, 서치 부분인데, 비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성별은 어떻게 되고 나이는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지금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넣으면 컬러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미넌트 컬러가 블루라는 걸 찾아내 주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도 인식해서 어느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태그도 뽑아줍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아 여기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키워드까지 다 뽑아주는 거죠. 이 외에도 비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진을 적당한 사이즈로 크롭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람이 있는 사진이라면 사람이 잘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AI가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이럴 때 황금 비율은 어느 정도겠구나 그런 걸 파악해서 이쁜 구도로 잘라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랭귀지 관련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런 걸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장 중에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뽑아주는 엔티티를 뽑아주는 기능도 있고 당연히 번역을 해주는 것도 있겠죠. 다 한글도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은 간단하게 데모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요즘에는 스피치 관련해서도 서비스를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학습을 시켜둔, 인식을 시켜둔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와 동일한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 사람은 오바마,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어떤 화자가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화자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시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STT, TTS 기능도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한글도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글로 무언가 서비스를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그 자료를 다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만들 수준은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이런 서비스를 가져다가 쓰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서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빙이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쓰진 않지만 빙도 굉장히 강력한 서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걸 우리가 검색했을 때 바로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거 활용하면 우리가 손수 크롤링을 다 짜고 그 다음에 짠 것 중에서 적절한 걸 골라내고 사이즈 맞추고 이런 일들을 다 하지 않아도 애저를 이용해서 한 번에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는 게 저도 해봤는데 정말 코드 10줄도 안 되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맨 윗줄에 보면은 이거는 페이스 API를 활용해서 사진에 있는 얼굴이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지금 감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기 위한 건데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URL을 먼저 입력을 하고 두 번째 내가 입력하고 싶은 이미지 주소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값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키값 그러니까 권한자 키값을 넣고 그 밑에 파라미터로 내가 어떤 값들을 받아오고 싶은지 에이지, 젠더, 이모션 이런 것들을 넣은 다음에 포스트 HTTP 요청을 보내면 바로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AI, 딥러닝, 머신러닝 그 각각에 있는 깊은 이론을 몰라도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라는 회사에서는 페이스 API를 활용해서 그 승객이 차를 타기 전에 운전자가 처음에 등록했던 그 운전자가 맞는지 다른 사람이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닌지 그런 걸 판별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얼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애저 페이스 API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버도 보면 엄청나게 큰 회사고 인력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매달 돈을 내면서 이 서비스를 쓰는 걸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물론 그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은 투자를 했어야 됐다. 하지만 우리가 이 API를 가져와서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데는 고작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기초부터 다 다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가져와서 접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서비스도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서비스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한 예로 영국 철도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체 기차역이 67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많죠? 근데 영국에는 전체 역 개수가 25,000개가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기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수도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냥 서울역 가서 내 기차가 언제 출발하지? 라고 전광판을 봤을 때 내 기차 찾고 몇 번 플랫폼인지 보고 그것만 보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찾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을 가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면 거기 정말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챗봇 서비스를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타야 되는 기차가 어느 플랫폼이 들어올 건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탔을 때도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입력해두면 그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기차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뭐 차가 많이 밀린다거나 지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길을 추천해 주는 이런 모든 역할을 챗봇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1번가라든지 헬로모바일, CJ 이런 데서도 챗봇을 다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전에 상담을 엄청 기다렸어야 됐잖아요. 그런 수고와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앞으로 챗봇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바로 여기 앞쪽에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커스터마이즈드 코그니티브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정말 짧은 기간 안에도 AI 서비스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특별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이 Azure ML Studio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는 흥미가 있고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산이 너무 많아요. 안에 내부적인 수학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파이썬을 배우는 게 아니라 ML, 머신러닝의 플로우를 익히고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 이해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ML 스튜디오는 파이썬 코드를 한 줄도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기능 모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MIT에서 만든 코딩 교육 프로그램 스크래치. 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바로 이 ML 스튜디오예요. 비슷하죠? 우리 여기서도 코드를 실제로 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모듈을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은 그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ML 스튜디오도 이렇게 모듈을 가지고 와서 실로 연결을 하면은 플로우가 연결이 되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하는 것까지 모두가 다 여기 스크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L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막 에스킨럿 배우고 파이썬 짜고 그러면 너무 벽이 높아요. 중간에 처음에 진입하려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 ML 스튜디오를 처음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ML 스튜디오는 이렇게 비주얼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드를 짠다든지 터미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ML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ML 스튜디오를 접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저도 원래 머신러닝을 공부하거나 전공하지 않았었고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텐서플로우를 공부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쉬운 툴이 있는 걸 보고 이걸 통해서 조금씩 개념을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케라스도 활용하고 텐서플로우도 어느 정도 이해할 줄 아는 단계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런데 뭐 구글이나 아마존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지만 이렇게까지 비주얼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좀 더 알아봤더니, 예전에 우리 막 286, 386 컴퓨터 쓸 때는 도스로 컴퓨터를 다 활용을 했었잖아요. 여기 도스 쓰신 분들 계시죠? 그죠? 계실 것 같은데, 도스를 쓸 때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그 도스에서 명령을 치면서 못 하셨죠. 너무 어린 친구들도 못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를 지나서 윈도우 화면이 생기면서 누구나 GUI 환경에서 클릭을 하면서 컴퓨터를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힘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을 보급하는 거,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때 참 인상적이었는데, ML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파이썬 코드를 알아야 되고 R을 활용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이렇게 ML 모델을 만들어서 API로 호출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보고, 아, 정말 ML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ML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ML을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꼭 이 애저 ML 스튜디오를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데, 애저 ML 서비스는 기존에 원래 로컬에서 본인 컴퓨터 환경에서나 아니면 서버를 구축해서 계속 모델을 훈련시켰던 분들이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 머신러닝 서비스가 실제 애저 AI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머신러닝에는 크게 애저 머신러닝, 그리고 애저 데이터브릭스, 그리고 오닉스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파이썬 SDK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고스란히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들 막 환경 설치하고 파이썬 깔고 주피터 노트북 깔고 그렇게 해서 썼던 그 환경을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애저 MS 스튜디오 서비스에 들어가면 일단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전처리하는 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해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그냥 모델을 학습시키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오토ML이에요. 오토ML만 해도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에 들어있는 이론과 내용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ML을 하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할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써야 될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오토 ML이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다 많이 짜지 않아도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GPU를 활용해서 빠르게 학습을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MLOps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L과 DevOps를 합쳐서 계속 지속 가능한 ML, 생명주기 관리도 가능하고 재형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하는 기술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포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만들었다, 정확도 잘 나왔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배포를 하시려면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서 배포를 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 구축을 해줘야 돼요.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패키지들을 또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배포 애저 ML에서 다 해주고요.
그 외에 우리가 썼던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마이스킬러, 케라스 이런 것들도 별도의 설치 없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요거는 사용하는 만큼 과금이 되고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GPU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1시간당 한 1,000원 정도 과금이 되고, GPU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수준의 CPU로 활용하면 1시간당 1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데이터브릭스는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요. 원래 데이터브릭스라는 캘리포니아의 신생 기업인데, 거기가 아파치 스파크를 처음으로 만든 개발자가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브릭스의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쳐져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그걸로 코드를 짜고 하면 편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애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면 데이터 시각화도 한 번에 다 해주고, 더 좋은 거는 여기 이런 게 올랐을 때 서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댓글을 달면서 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브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닉스라는 것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딥러닝, 머신러닝 툴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이토치라든지 케라스라든지 카페, MX넷,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인데, 많은 개발자들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면은 계속 하나의 프레임워크로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텐서플로우를 시작한 사람이 갑자기 파이토치로 바꾸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진 거는 계속 텐서플로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파이토치로 만들어진 거는 또 파이토치 쓰는 사람들끼리만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세 개 기업이 힘을 합쳐서 오닉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닉스는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텐서플로우로 만든 걸 오닉스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닉스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다시 파이토치로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라스로 만든 걸 오닉스로 변환했다가, 오닉스로 변환되어 있는 걸 다시 카페 모델로 변환해서 서로 다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런 오닉스라고 하는 중간 생태계 역할을 통해서 다른 걸로 변환해서 더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은 정말 딥러닝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툴에 국한되지 않게 만들어진 모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런 생태계도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오닉스는 더 많이 발전되고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나온 지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만의 데이터가 있고 그걸로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머신러닝 서비스 안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야 우리는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돼, 그럴 때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 다양하게 맞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들으면서 이거 좀 흥미가 있다,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은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고 해서 한글화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머신러닝, 파이토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활용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안에 들어가면 샌드박스라고 해서 실제 GPU 활용하고 CPU 활용하는 것들도 별도의 계정 없이 그냥 무료 계정만 있으면 다 활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따라하면서 배지도 받고 그 다음에 성장도 하고 공부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광화문 AI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하고 있는 기술자, 개발자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하고 싶은, 그리고 AI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다 들어와서 소통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멤버가 돼서 종종 오프라인 모임에도 모이고 온라인에서도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물어봐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